왔어. 보면은 깔끔하죠? 생긴 지 사실 몇 달 안 됐어요. 깔끔해요. 바닥은 좀 더러울지 몰라도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앉았죠.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도 앉았고 뭐 여러 분들이 앉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되게 왜 강실 깔끔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한 지금 3월이죠? 네. 3월인데 5월 말쯤 되면은 이사를 해요. 학원 이사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넓고 정말 그 럭셔리한 공간으로 그렇게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3배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이사를 할 건데, 그래봐야 여기 건너편에 있는 빌딩 중에서 혹시 다 이 동네 좀 아나? 뭐지? 누가 왔지? 올 사람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잠깐만. 누구지? 네?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 그래.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학원도 어쩔 수 없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래봐야 별건 없고 본교재를 잘 갖고 다니자. 그리고 필기구를 꼭 갖고 다니자. 수학 시간에는 연습장도 갖고 오자. 이 정도가 될 것이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요 첫 장에 보면은 이제 그 차례가 나와 있죠. 차례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양이 많거나 그렇진 않아. 책도 되게 얇잖아. 그치? 되게 얇아가지고 1학년 때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라고. 교과 내용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1, 2, 3, 4, 5 단원까지 하고 나서 이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아마도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배터리로 되는 마이크거든. 여기 보면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날 보면 얼굴도 들어오면서 파란불이 켜 있는지 보이죠. 이게 혹시 빨간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깜빡거리거나 그러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배터리를 갈아 끼워서 원활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유튜브에서 요거 검색하면 돼요. 서귀포 황선생 검색하면 이제 제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동영상들이 엄청 많아. 근데 보면 중간중간 말이 뭐 옆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은 하나도 안 들려. 막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요게 빨간불이 되거나 아니면은 깜빡이고 있거나 그러면 꼭 얘기를 해줘요. 자, 그 정도가 이제 안내사항이 되겠고, 과학은 어떻게 좀 관심이 좀 있나요? 과학. 그래요. 지금부터 관심 있으면 되지. 초등학교 때야 뭐 몸풀기였던 거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왔으니까 대학까지 가기까지 6년이 남았죠. 6년이 남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야 뭐 오늘도 많이 들었을 테고 어머니 아버지도 맨날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자, 바로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과학인데
과학인데 이 첫 단원 같은 경우에 제목이 직권의 변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권의 변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그대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를 보면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뭘 여기서는 배우고 싶은 거냐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죠. 여기 지구 중에서도 우리는 북반구냐 남반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북반구. 여기 육지로 이렇게 적도 알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반구, 남쪽은 남반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니? 북반구에 속하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반구에 속해. 적도가 어디인지 아나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일단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근데 여기 보면 뭐 세계 지도 이런 것도 많이 봤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가지고 딱 중간되는 부분 여기를 보고 영도다라고 쓰고 갑자기 영도라고 쓰는데 이 위도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걸 위도라고 얘기를 하고 세로로 자르면 그걸 경도라고 얘기를 하죠. 적도라고 하는 건 위도가 영도가 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에 보통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하면은 더운 나라들이 있죠. 더운 나라들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뭐 중남미, 뭐 멕시코, 코스타리카 뭐 이런 나라들 있고 아시아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필리핀 아래쪽 부분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적도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냥 그대들이 생각하기에 아우 더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왜 지구 얘기를 하느냐? 어차피 지구 얘기하는 단원이니까 이게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거 외워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필기해주고 그런 거는 학교 수업에서 해요. 학교 수업에서 이게 막 칠판에다 잔뜩 써주시면서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 뭐 이런 거는 학교 수업 때 듣고 여기서는 이제 과학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내용은 다 해, 내용은 다 하는데 좀 자유롭게 요 교과와 관련되는 다른 좀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과학적인 상식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게 될 거예요. 수학은 문제 푸는데 과학은 재밌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재미없니? 자, 계속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쪽 중에서 북쪽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북쪽이라고 하면서 N이라고 쓰죠. North, South 해가지고 북쪽, 남쪽 이렇게 되는데 북반구에 속해요. 북반구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빵 크다. 자,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일본은 요만하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위도가 한 30도에서 그 40도 사이 요 정도 부분에 있어요. 우리 그 서울보다 조금 더 위쪽에 무슨 38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휴전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거기가 위도 38도선 근처라서 38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략 한 30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 정도 부분에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떻게 적도에 가까운 쪽으로 서울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작으니까 한 30도 아니면 29도 요 정도 위도 기준으로 그 정도로 있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두고요. 갑자기 지구 한다면서 우리 주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지구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구면 지구지. 지구계는 뭐냐? 이 개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디 써 있냐 하면은 이제 뭐 생태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뭐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아우르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생물계 그리고 그다음에 소화계, 순환계. 갑자기 소화계는 뭐예요? 우리 몸속에 밥을 먹었을 때 입에서부터 막 이제 음식을 씹어서 삼키고 위장으로 들어가서 뭐 좀 소화되다가 내려가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제 항문을 통해서 화장실에서 나가는 그런 과정, 그거를 이제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화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기관들, 그걸 이제 소화계, 묶어서 계라는 용어를 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구를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 지구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구계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합친다 그랬는데 그 요소가 뭔지 그거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위에 보면은 계라고 하는 거는 전체 안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구성 요소들을 모아놓은 게 계라고 하고, 그럼 지구계라고 하는 건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구계, 지구 안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인데, 자, 이제 지구계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뭘로 이렇게 좀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어. 한 5가지 정도로 나누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그 뭐 만화에도 나오지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지구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니? 땅이 떠오르니? 그렇죠. 땅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땅을 의미하는 지권. 한자로 땅지자 써가지고 지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은 권역이라는 뜻으로 땅을 포함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자, 땅이 하나 나왔으니까 땅 말고 저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있는 거 있잖아. 뭐가 있죠? 바다. 바다를 포함하는 물, 수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땅이랑 물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지구를 이루는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늘 느껴지지는 않지만, 아니 가끔 바람 불 때는 느껴지긴 해. 느껴지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공기, 그런 애들도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래가지고 공기들을 뜻하는 기권, 공기 중에서 기자를 따다가 기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는 그 기권 아니고 공기를 의미하는 기권. 미안해요. 개그가 너무 낡았죠? 자, 그 다음에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어. 2가지가 더 남았는데, 자, 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땅 했고 물 했고 그 다음에 공기 했고 또 뭐가 남았을까?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식물? 생물.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구라는 게 땅하고 물하고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자라나는 생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생물권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글을 대딱 못 써요. 영어랑 숫자는 잘 쓰는데 한글을 진짜 못 써. 그래서 적당히 이해해줘요. 자, 생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공기가 쫙 둘러싸여 있잖아. 대기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따라 손님이 많이 와요. 잠깐만. 아까 오리엔테이션에 빠진 거 있는데 일단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생물권까지 얘기를 했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 있고 생물까지 나왔으면 다 나온 것 같은데 뭐가 나왔을까?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녀석,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우주를 의미하는 외권이 있다는 거죠. 외권. 이 외권이라는 건 바깥 외자를 쓰는 것이야. 한자 중에서 바깥 외자 써가지고 지구의 대기권 바깥쪽을 의미하니까 우주를 의미하는 거죠. 우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요 5가지가 있다는 거, 뭐뭐뭐뭐뭐다라는 것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5가지 권이 있는데 나눴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얘네들끼리 막 영향을 주고받아요. 영향을 주고받아. 땅이랑 물이랑 영향을 주고받고 물이랑 생물이랑 영향을 주고받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는 것이 이 단원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거기 표에 보면 3번에 지구의 구성 요소의 특징이라 해서 지권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지권. 자, 그러면 일단 범위는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땅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요 땅만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땅 껍데기지. 지구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뭐가 있죠? 금덩어리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땅이랑 돌이랑 이런 것들 있죠. 땅이랑 돌이랑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더 막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라는 걸 연구를 한 거지. 연구를 해가지고 지권부터 이렇게 딱 땡겨가지고 지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바깥쪽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부분을 지구의 껍데기다. 껍데기 각자 써가지고 계란의 껍데기 같이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계란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께가 얇아요. 해양 바다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한 3kg에서 4kg 정도 두께가. 그 정도면 두껍다고 생각하나요? 지구 전체 반지름이 6,400km라는 거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야. 되게 얇은 거고. 그 다음에 대륙지각. 왜 3kg, 4kg면 두꺼운 거야? 그래요. 두껍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6,400에 비하면 뭐 3, 4kg야. 뭐 아주 얇은 거죠. 아주 진짜 막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육지 부분에 해당하는 대륙지각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두꺼워서 한 20kg, 30kg 이 정도 되는데 그래 봐야 6,400km에 비하면 되게 이렇게 바깥쪽에 요 지구에 지각을 그리라 그러면 그냥 뭐 따로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요 틈 사이가 지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제일 바깥쪽이 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멘틀이라는 게 나와요. 멘틀이라 그래가지고 왜 무슨 뭐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꼭 악당들은 이제 땅 속에다가 이렇게 막 동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비밀기지 차려놓고 막 나쁜 짓을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각보다도 더 밑에 내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매우 높고 게다가 얘네들이 약간 돌들이 좀 어느 정도 녹아서 그러니까 고체는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 그래요. 갑자기 흘러다니는 고체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슈퍼에 가서 뭐 먹지? 하고 이렇게 편의점 가서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뿌띠첼이라는 그런 푸딩 같은 거 있잖아. 과일맛 나는 푸딩. 본 적 있죠? 먹어본 적도 있을 거야.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걔네는 액체니 고체니라고 부르면 고체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리면 움직여요. 움직이고 막 이렇게 쏟으면 이렇게 쏟아지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녀석인 멘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얘는 되게 두꺼워. 지각에 비하면 훨씬 두꺼워. 수천 킬로미터, 3,000km, 4,000km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핵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핵이 또 바깥쪽에 있는 외핵이랑 내핵으로 나눠지더라라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그래서 총 지구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됐고요. 안에를 계속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제일 중심부에 내핵,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깥쪽에 외핵,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이 멘틀, 외핵, 내핵,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뭐라고? 요 껍데기 이게 뭐라고? 지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4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거 전체를 다 묶어서 지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 그렇군. 오늘 새로운 단어 많이 들었죠? 멘틀이라는 단어 들어봤었니? 초등학교 때서 아니 뭐 꼭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도 뭐 이렇게 과학책 같은 거 보다 보면 멘틀 이런 거 보이죠? 처음 들어봤어도 괜찮아. 꼭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권 표에 보면은 범위가 지각과 지구 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과 지구 내부의 얘네들을 전체를 지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을 보면 수권이나 기권보다 부피가 크다. 그렇겠죠. 부피가 큰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서 비교적 느리게 변화. 그렇지. 뭐 공기 같은 거야. 공기는 진짜 바람에 싱 불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공기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한 사나흘 이 정도면 서울까지도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건물 한번 세우면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변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공간을 제공을 한다. 그렇지. 땅 위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지권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권은 물이야. 물인데 아까 처음에 저기 있는 거 뭐예요 그랬을 때 바다가 바로 나왔잖아. 이 수권이라는 녀석은 사실 핵심이 바다예요. 바다.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바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 말고 또 물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이게 다음 순서야. 그렇지? 바다 생각하고 그 다음 강 생각하고 또 물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물이 있는 곳은 한 5개만 얘기를 해보도록 5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호수. 저도 하나 얘기해 볼까요? 빙하에도 있어요.
빙하라고 들어봤지? 저 북극이나 남극에 바다에 이렇게 둥둥 얼음 막 떠다니는 거, 그걸 빙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빙하에도 물이 있어요. 물론 뭐 얼음 상태로 돼 있긴 하지만 물은 물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까? 싫어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뭐 또 이러다가 이제 계곡 이러려 그러지. 계곡 말고 지하수 정도가 하나 더 꼽아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요게 전부 다 물이 있는 곳이야. 지하수 뭔지 알죠? 땅 밑에 있는 물. 자, 그렇게 해서 물이 있는 곳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보. 바다겠지. 그래요. 어우, 압도적이야. 98%.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중에 98%가 바다에 존재를 해요. 바다에 존재를 하고, 뭐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이제 공기 중의 물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왜 그 구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물로 돼 있긴 하지만 그거 워낙 적으니까 일단 이렇게 두면, 자, 98%가 바다야. 뭐 그래? 그러면 이거 나머지 다 합쳐서 2%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지? 자, 근데 바닷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몸속의 체액 농도보다 바닷물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물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몸속에서 느끼게 된다고. 체액의 농도가 자꾸 높아져. 계속 목이 더 마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런 물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2%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그리고 2% 중에서 4개 중에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요? 까비. 자, 지하수는 땡. 자, 하나 찍어봐. 찍어봐. 와, 찍어봐. 빙하. 그렇지. 빙하가 거의 2%에 가까워요. 지하수였었냐? 미안해. 자, 빙하가 약 2%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바다 98%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으니까 한 97% 정도라고 이렇게 해놓죠. 일단 1%만 깎아서. 자, 97%고 그 다음에 2%, 99%가 완성이 됐어. 이제 나머지 3개 합해서 1%라는 얘기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자꾸 줄어드는 듯한 느낌인데. 자, 그렇죠? 빙하를 마실 수는 없잖아. 거기 가서 얼음 녹여와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1% 중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 지하수예요. 이제 그쯤 되면 여기 있는 표를 이제 보게 되죠, 보통. 거기 보면 1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에 지구상의 물의 분포 보이나요? 동그라미 원그래프. 거기 보면 해수가 97.2%, 그 다음에 빙하가 2%, 그 다음에 지하수가 0.6% 정도. 0.6%. 지하수가 0.6%. 그 다음에 강이랑 호수 같은 애들은 0.03%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지구에 그렇게 물이 많아도 사실 사람이 먹고 살 만한 물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요거 합해가지고 뭐 0.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물을 아껴 씁시다라는 말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수건이야. 수건을 이루는 그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다 이제 물들이니까. 자, 그럼 수건의 특징을 보면 대기 중에 수증기는 일단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그 수증기는 기권에다가 그냥 포함을 시켜버려요. 기권에다 포함시켜서 그렇고요. 자, 지구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음. 무슨 얘기냐? 우리 육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바다 부분이 총 면적의 약 70%좀 넘는 71% 정도를 바다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육지보다 바다가 더 많아요. 슬프지 않니? 육지가 더 많았으면 우리가 땅을 더 많이 쓸 수 있었을 텐데. 일단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지구상의 물 중 약 97%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는 것이야. 바닷물이. 해수가 바닷물이죠. 짠물이야, 얘네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킴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다가 무슨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실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똑같은 이 백열등 같은 걸 이렇게 딱 켜고 밑에는 모래를, 한쪽에는 물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똑같은 시간 동안 놔두면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그래요. 그런 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실험 실제로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모래가 더 빨리 뜨거워져. 그리고 물은 천천히 뜨거워져. 그리고 나서 딱 꺼요. 백열등을 꺼버리면 이제 식겠지. 그때부터 식는데 어느 게 더 빨리 식어요? 모래가 더 빨리 식는 거예요. 더 빨리 데워지고 더 빨리 식는 게 모래야.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우리 그 지표면의 한 70% 정도를,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어서 얘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으면 걔네는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지. 그렇지?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어야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수권은 이 정도로 할까 봐요. 수권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권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권. 자, 그럼 기권은 사실은 기권이란 말보다 더 우리한테 친숙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대기권. 별로 안 친숙했나? 자, 대기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기권. 근데 교과 과정에서는 대자를 떼버리고 기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이제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있지. 요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 바깥에도 있고 공기가 없는 곳이 일단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없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지표면에 공기가 있었어.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다가 어딘가까지 더 올라가다 보면 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겠죠. 뭔가 이렇게 경계가 있겠지. 지구하고 우주를 나누는 그 경계. 그 경계가 되는 게 사실은 공기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공기가 있으면 지구, 공기가 없으면 우주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러면 그 높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 나와 있지만 지표면에서부터 높이 약 1000km. 지표면에서부터 위쪽으로 1000km까지 공기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알아두는군요. 공기가 뭐 어딘가까지만 있고 어디 넘어가면 없다는 거야 알고 있었겠지만 1000km라는 숫자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 지표면에서는 공기가 아주 많이 있는데 얘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떠니? 약간 뭐 높은 산에 올라가 봤어요? 한라산 가봤나? 제가 서울 살다가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다 한라산 정상에 가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한라산 안 가본 사람 많더라. 그런데 어쨌든 저 한라산 정상만 가도 그 정도만 한 해발고도 한 2km 정도 되죠? 2km 정도? 1950m니까 2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숨쉬기가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기의 양이 좀 줄어들어.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래서 10km, 20km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공기가 줄어들어서 공기가 희박해진다 그러죠. 공기가 희박해져서 숨쉬기가 좀 힘들어지고 뭐 1000km까지 갈 거 없이 한 고도 한 30km만 넘어가면 이제 숨 쉴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높이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요. 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밖에 없긴 하지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권에서 조금 더 특징을 이제 보도록 하면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라 그랬는데 자, 그대들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호흡을 할 때는 어떤 기체가 필요하죠? 산소랑 이산화탄소. 그렇죠. 보통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보통 그 정도까지는 배우더라고.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 학교 다녔죠? 자, 그래서 그런 거죠. 호흡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고 대신에 반대로 저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 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광합성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기체는 이산화탄소다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동물이랑 식물이랑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 산소를 내뿜는다. 그래서 뭐를 해라? 나무를 많이 심어라 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자, 그렇게 기체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니까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한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갑자기 오존층이란 말은 들어봤을 거야. 뭐 지구 환경 파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존층 얘기를 했었을 테니까 그 오존층이라는 것도 지표면에서부터 한 12km, 13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12km, 13km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까지가 이제 대륙권이고 대륙권을 넘어가면 오존층이 존재를 해요. 성층권이라는데 오존층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뭐가 많으니까 오존층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렇지. 오존이 많으니까 오존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오존이라는 거 어디 뭐 TV 같은 데서 들어보긴 했는데 이 오존이라는 녀석은 사실은 산소하고 친척이야. 아까 우리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본 적 있네? 원소기호?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야. 2학년 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받아요. 이런 식으로 O, 이거 영어 O고 그 다음에 숫자 2, 5 그리고 3. 이 5를 나타내는 게 산소거든 사실. 산소 원자가 2개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3개 붙어서 오존이 된다. 한 끗 차이라고 산소가 하나 더 붙어있는 그런 녀석이죠. 근데 이 오존이란 물질은 되게 독특해서
태양에서부터 막 빛이 오잖아. 그렇죠? 태양에서부터 빛이 와서 여기 지표면까지 이렇게 빛이 쫙 내리찌게 되는데 그 중에서 걔네들이 한 가지 빛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상태로 오는 거야. 태양에서부터 오는 게. 걔가 나는 지구한테 뭐 노란색 빛만 보내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빛을 한꺼번에 싹 다 내리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생물체한테 유해한 주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세포를 파괴해. 요 세포로 돼 있잖아. 세포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돌연변이를 막 일으키고 졸리냐? 그래서 여기 이 세포의 핵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려서 막 피부 암도 막 일으키고 이런 유해한 빛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인데 그 자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이 오존이 굉장히 잘 흡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생물들이 육지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킴. 이거 무슨 온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물이라면 수권이라면서요. 수권도 역할을 하고 기권도 역할을 하는 거죠. 온실 효과라고 들어봤니? 온실 효과. 별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처음에만 이렇게 들어봤니 묻다가 이제 한두 시간 지나잖아. 한 서너 시간쯤 되면 이제 들어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원하는 얘기 막 다 해요. 다 하고 지금부터 들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기권에 의해서 특히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효과죠. 뭐예요, 온실 효과가? 아침에 너무 춥고 낮에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온실 효과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기권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해두죠. 공기였어요. 자, 이제 2개 남았는데 외권은 별로 할 얘기 없어.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인데 그대들은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당연히 생물권에 속하겠죠. 이 생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분류를 한다고 하면 뭐로 분류를 하면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동물, 식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동물, 식물 그 외에 미생물. 좋은 분류예요. 좋은 분류인데 그거 분류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생물권도 분류를 하게 될 것인데 일단은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다 포함해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네들이 사는 곳은 땅 위에서만 살고 그런 거 아니고 바닷속에서 살고 그다음에 하늘에도 살죠. 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늘에서 지내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분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함께 변화, 생물은 호흡이나 광합성을 함 이러는데 사실 이게 생물권, 특히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땅도 변화시키고 우리 막 땅 파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러잖아. 그리고 수권, 이 바다 같은 경우에도 간척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바다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공기의 조성 같은 것들도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막 이산화탄소 늘어난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 생물권이 기권, 직권, 수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외권인데 외권은 아까 우주라 그랬죠? 자, 이쯤에서 드는 의문, 언제 쉬어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걱정 말아요. 조금 있다가 요 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그 문제가 있어. 개념 확인하기 문제가 있는데 그거까지 풀고 나서 조금 쉴 거예요. 약 앞으로 한 15분 정도 후에 좀 쉴 거니까 좀 기다려줘요. 자, 외권인데 외권은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이고 아까 높이 1000km 이상, 1000km 넘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외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외권은 됐어. 외권은 간단하게만 하고. 자,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제 직권이랑 수권이랑, 직권이랑 기권, 직권이랑 생물권이랑 이런 식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직권이 다른 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토양은 지구상의 생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고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 기체가 대기 중으로 뿡뿡뿡 뿜어져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수권 같은 경우 물이랑 기권이랑 수권이랑 기권이랑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이 공기에다 영향을 끼치는 거야. 햇빛을 받아서 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수권이랑 기권이 영향을 주고받는 예가 되겠죠. 아직 파란색 불 쌩쌩한가요? 아유,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려니까 인사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대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기권이
다른 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기권이니까 이제 그 공기는 바람도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막 돌을 깎아낸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 돌을 옮긴다든지. 그래서 기권이랑 직권이랑 막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거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생물권도 다른 권과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죠.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이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지 뭐. 지구계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를 모아놓은 걸 지구계라고 부른다. 그 요소들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땅, 물, 공기, 생물, 그 다음에 우주 이렇게 5개로 나뉘고 걔네들이 구성이 대략 어느 정도였다. 요거를 우리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개념을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거기 보니까 뭐 이것만은 꼭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열심히 해놔야 또 좋은 참고서라고 이렇게 여기 참고서 있잖아. 참고서가 초등학교 때랑 물론 초등학교 때도 많긴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 좋은 참고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렇게 좀 요약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그런 것들을 골라야 되죠. 자, 거기 이것만은 꼭을 보니까 지구계의 직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를 다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수권이나 기권에 비해서 부피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수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바다가 압도적이네. 그 구성 비율에서 양이 바다가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이 필요한 기체에 제공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달라고 하네요. 자,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중 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개라고 한다. 아까 개의 이 정의 부분에서 문장에 써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개라고 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그랬는데 조금 사이즈 작은 녀석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구개처럼 엄청나게 큰 녀석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소화개라고 하는 거, 소화기관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맞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또 누군가가 왔는데? 뭐지? 왔다 갔군요. 아, 밖에 한 명 둬야 되겠어. 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수학 수업을 하잖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학 수업을 하는데 수학을 할 때는 숙제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과학을 봐주시는 선생님은 없고 과학은 나랑만 공부하는 거고 수업은 저랑 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그 숙제 문제는 바깥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이제 하게 될 거거든. 근데 6시에 그 선생님이 오셔요.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나와서 숙제 문제를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야.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수학 수업할 때. 자, 3번. 개의 예로는 생태계, 지구계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결국 1번부터 3번까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번. 다음은 지구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래요. 가. 지구계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이다. 맞나요? 네. 맞죠? 맞는 말이고요. 나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태양권. 갑자기 태양권? 태양권이 아니라 뭘로 구분되죠? 외권. 외권이 하나 추가돼야 돼요. 태양권이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틀린 말이고 다는 지구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 다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에 다음 중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지구 내부는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지구 내부가 지웠네. 자, 여기 멘틀, 외핵, 내핵 요거를 지구 내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요것들도 직권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X가 되겠고요. 2번에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기권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한다. 아까 자외선으로부터 오존층이 생물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자, 4번.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 이건 뭐죠? 무슨 권? 외권. 외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와 지구 내부라고 하는 녀석은 직권이 되겠죠. 직권. 그 다음에 3번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생물권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이제 지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래요. 대기 중에 수증기는 수권에 포함된다?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저거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기권에 포함되는 거야. 대기 중에 수증기는.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기권은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맞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는 직권은
수권이나 기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되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 문제로 이렇게 내고 있죠. 중요한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지구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토양에서 생물들이 터전을 이루고 사는 것은 직권이 어느 권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니? 생물권. 그렇지. 직권이랑 생물권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있는 거야. 그 앞에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그러니까 생물권이 들어가야 되겠죠. 되나요? 왜 안 쓰나요? 못 땄어요. 아, 그 괄호에 기억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다가 생물권이라고 쳐. 오! 여운이 목소리 제대로 들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좋군요. 자,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 암석이 풍화되는 것은 기권이 어디랑 상호작용하는 것이냐? 바람에 의해 암석이 풍화되는 것이니까 바람은 기권이고 암석은 어디에 속하죠? 이 중에서 직권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니은에는 직권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단원을 이제 나가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쉬어요. 10분 정도 쉬고 1시간 40분 수업 중에 한 번 쉬고 나머지는 끝까지 계속 달리는 거죠. 그리고 쉬는 동안에는 뭐 저기 바깥에 보면 음료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음료수도 하나 이렇게 갖다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있잖아.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르기. 그렇지. 잘라서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직접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물체를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직접적인 방법은 물체의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방법은 직접 잘라보기, 그다음에 상자를 열어서 상자 속에 확인하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속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안쪽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야. 그게 이제 내시경 검사가 해당이 되겠죠. 얘네들은 장점은 확실해. 확실하게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죠. 등치가 너무 크다든지 봐야 되는 게 너무 규모가 크면 속을 뭐 자른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자르면 큰일 나는 그런 것들인데도 속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속에 위장을 보고 싶은데 자르면 꼬매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시경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고 내부를 눈으로 보는 거. 그거 말고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내부에 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접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간접적인 방법의 예로는 X선 촬영으로 건강검진하기. 그렇죠? X선 찍어가지고 폐에 뭐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자를 흔들어서 소리 들어. 야, 이건 뭐야? 자,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다 간접적인 방법이야. 흔들어서 안에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안에 뭐가 들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지구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쓸까라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는 건 아니야. 제일 좋은 방법은 시추를 해보는 거야. 빡 땅을 뚫어가지고 드릴 같은 걸로 막 뚫어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걸 채취를 하는 거지. 채취를 쫙 이게 기둥 모양으로 쫙 높이 채취를 해가지고 딱 꺼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죠. 직접적인 방법부터 이제 보는데 그 중에서 시추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는 눈빛이. 자, 직접 땅 속으로 깊이 구멍을 파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거야. 화산 분출물을 조사해서 화산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이렇게 막 폭폭 튀어나오죠. 기체도 나오지만 그거 외에 고체, 액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표로 나오는 용암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구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고, 그거 말고 이제 간접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지진파 연구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진동이 있잖아요. 웅 하고 이렇게 진동이 있는데 그 진동이 전달되는 게 사실은 지진파라는 그 에너지파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거의 형태, 어떻게 전달되는가, 어디서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구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진파 연구가 돼요. 그 다음에 운석조사라고 하는데 운석이 뭐니? 들어본 적 있나요? 운석이 뭐죠? 운석은? 우주에서부터 날아온 돌?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주에 이 떠다니던 돌덩어리가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거지. 지구로 들어오는데 지구 대기권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시뻘겋게 막 되면서 뜨거워지죠.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때. 그러면서 열을 내면서 거기서 다 타버리면 유성이라고 부르고, 다 타고 하다가 그래도 뭐가 남아서 땅에 툭 떨어지면 그걸 보고 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석을 조사하는데 운석을 분석해보면 운석의 구성 물질 자체가 지구의 구성 물질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운석 조사해가지고 지구 내부에 뭐가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직권을 이루는 층이라 그래서 아까 여기 지웠네. 자, 그렸던 그림을 거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직권의 층상 구조. 이렇게 층이 져 있다 이거죠. 층이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바깥에 아주 얇게 그려놓은 층, 지각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지각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멘틀, 외핵, 내핵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오른쪽으로 놔뒀는데 깊이를 한번 보세요. 깊이를 보면 지각이라는 녀석은 깊어봐야 5에서 35km 정도까지
지각이고 멘틀은 2,900km까지. 외핵은 5,100km, 내핵은 6,400. 이 6,400이 바로 지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이랑 멘틀이랑 사이에 모호면이라는 게 있어요. 모호면. 자, 여기서 퀴즈. 이 모호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의 이름을 따서 모호면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경계가 모호해서 모호면일까? 아니면 어떤 뭐 사람 이름을 딴 걸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각이랑 멘틀이랑 사이가 경계가 모호하니까 모호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뭔가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모호면이라고 붙였겠지. 2번. 어느 걸까요? 그냥 찍어봐. 뭐 이거 맞춘다고 뭐 선물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요 단어를 처음 배울 때는 아무 의문 없이 그냥 모호면이라고 이렇게 배워.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경계가 모호해서 모호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정확히는 풀네임으로 하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야. 그러니까 모호로비치치라는 양반이 요런 경계면, 지각이랑 멘틀 사이에 경계면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모호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 모호면이라는 게 나왔길래 설명을 해봤어요. 자, 제일 먼저 지각을 먼저 보면 지각은 지권의 가장 바깥층으로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체 상태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고체 상태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느 게 더 두껍다고 했죠?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얘가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아래쪽도 깊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해양 지각, 바다가 있으면 고기는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존재하고 요 두께가 여기에 비해서 얇더라라는, 여기가 해양, 여기가 대륙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륙. 산이야, 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평면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가 해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의 특징을 좀 보면은 평균 두께는 당연히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요. 약 35km. 해양 지각은 5km 정도 두께가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밀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더 밀도가 더 높으냐라고 하면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뭐죠? 밀도가 똑같은 부피가 있을 때 어느 게 더 무겁냐라는 그런 얘기죠. 얼마나 더 이렇게 강하게 뭉쳐져 있냐? 촘촘하게 모여 있느냐? 별로 이렇게 촘촘하지 않게 모여 있느냐? 촘촘하게 모여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밀도가 되죠.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더 촘촘하게 많이 뭉쳐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밀도는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높다. 그것도 하나 이렇게 표시를 체크를 하나 해두세요. 자, 펜을 들고 3.0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높구나. 이렇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멘틀은 지각 아래에서부터 깊이 약 2,900km까지. 오, 엄청 깊어요. 그쵸?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우와, 제일 부피가 크게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멘틀이 되겠습니다.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까 고체긴 고체인데 어떤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고체긴 고체인데 약간 좀 녹아가지고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유동성이라는 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고체는 고체인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 그래요.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그거까지 멘틀에 대해서 봐주면 되겠고요. 외핵이랑 내핵은 둘 다 핵은 핵이야. 핵은 핵인데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니 핵이면 그냥 핵 이래가지고 끝냈으면 되지 이걸 굳이 외핵, 내핵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알고 보니까 되게 독특하게도 외핵이라는 녀석은 얘가 액체 상태더라는 거야. 지각, 멘틀 전부 다 고체였죠. 고체였는데 신기하게 지구 내부에 액체인 부분이 있다는 거지. 액체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뭐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식으로 진짜로 찰랑찰랑한 액체가 되어 있는 층이 있다는 거죠. 거기 외핵 부분에 액체라고 거기에다가 크게 밑줄을 그어놓고 별표를 해주세요. 외핵 깊이 약 2,900에서 5,100km까지 층으로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이렇게 여기가 액체고 그 다음에 내핵이 다시 고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을 두 개로 나눈 것이야. 액체랑 고체를 같은 층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외핵, 내핵을 나눴다. 나눈 이유는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이다. 이 액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외핵이랑 내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성 물질은 둘 다 철이랑
철이랑 니켈이라는 물질이 주성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물질은 비슷해요. 외핵이랑 내핵이랑.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좀 미심쩍은 표현이 있어.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액체 상태면 액체 상태지 왜 추정된다는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까지 들어가서 눈으로 보진 않았거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지진파 연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외핵이 액체 상태일 것이다라는 굉장히 많은 증거를 얻기는 했는데, 그거에 진짜로 그것까지 들어가서 확인해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제 하늘로도 되게 관심이 많았지만 땅속도 되게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땅을 막 이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깊이 이제 뚫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뚫은 가장 깊은 구멍이라 그러면 대충 몇 킬로미터 정도 팠을 거 같니? 뭐 아니 사람들이 되게 이제 열심히 땅도 파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깊숙이 파다가 최대로 많이 파본 게 대충 몇 킬로미터 정도 팠을까? 일단 킬로미터는 아니야. 킬로미터는 아닌데 끽 해봐야 한 2, 30킬로미터밖에 못 판 거야.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위에서 2, 30킬로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외에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압력이 높고 열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버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뚫어본 가장 깊은 거는 끽 해봐야 지각 정도만 뚫어봤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틀이랑 외핵, 내핵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 내부 구조의 물리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께랑 밀도, 온도, 압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께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두께가 얇다고요? 4개 중에서 지각이 제일 얇아요. 진짜 얇아. 계란으로 따지면 계란 껍데기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각이 제일 두께가 얇고, 그 다음에 내핵이 그 다음, 외핵이 그 다음, 멘틀이 제일 두껍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밀도, 온도, 압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밀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이 두 번째 단어는 설명이 간단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뒤에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려고. 자, 이것만은 꼭 해서 지구 내부 구조, 지각, 멘틀, 핵, 그리고 핵 같은 경우는 외핵이랑 내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했고, 걔네들의 특징 한 줄씩 이렇게 적어보면, 지각의 특징은 지권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며 가장 얇다 라는 그런 특징.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장 두꺼운 층이다 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태라고요? 고체는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다 라는 거. 여기 하나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 멘틀 여기 가장 두꺼운 층 옆에다가 고체이며 유동성이 있다 정도, 그 정도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핵은 외핵이랑 내핵으로 나뉘어진다. 그 정도였죠.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7번 문제. 다음 중 물체 내부의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직접적인 방법으로 내시경 검사, 수박의 겉부분 두드리기. 뭐야, 내시경 검사까지는 좋았는데 수박의 겉부분 두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직접적인 방법이 되려면 수박을 잘라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네요. X가 되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에 비해 정확하다. 그렇지, 뭐 정확하기야 정확하지,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상자 흔들어 보는 것보다는 상자를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게 정확하니까. 따라서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되고요. 세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직접 잘라보는 게 더 많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아까 지구 내부 보는 거에서 직접적인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시추하는 거 있었지. 땅 파는 거. 그 땅 파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돈이 진짜 많이 드는 방법이야. 돈이 진짜 많이 드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다 써먹느냐면은 이제 기름 찾을 때,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휘발유를 비롯한 기름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전을 찾으면 떼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탐사를 직접 이렇게 파서 하잖아. 그런 거 할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쪽박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 반드시 불편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어요. 8번, 직접적인 방법은 직, 간접적인 방법은 간으로 표시하시오. 시추법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이죠. 그 다음에 운석조사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죠. 왜? 지구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온 녀석을 보는 거니까 간접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진짜 밖에서 이게 쳐다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인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진파 연구라고 하는 녀석은 간접일까요? 직접일까요? 간접이요. 간접이에요. 간접이고 요거는 내부에 그 지진파를 쏴봐서 얘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화산 분출물 조사. 요거는 지구 내부에 있던 물건을 직접 꺼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꺼낸 건 아니지만 지구가 꺼내줘서 그걸 보는 거니까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9번 시추법 화산 분출물 조사 지진파 연구 운석 조사 중 지구 내부 조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여기서 원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을 물었어요.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요즘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 있잖아. 가성비. 들어봤죠? 가성비? 가성비? 안 들어봤니? 이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이 엄청나게 좋은 물건인데 열나 비싸. 그리고 여기 그거보다는 조금 덜 좋아.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싼 녀석이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성비가 좋은 조금 성능은 떨어져도 훨씬 싼 그런 녀석을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런 거, 이 가성비가 좋다는 게 바로 효과적인 방법. 이거랑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것이야. 그러면 뭐 좋기로야 시추법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정확하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지진파 연구가 되는 것이에요. 지진파 연구. 요게 좋아요. 지진파 연구가 싸고 알 수 있는 것도 비교적 많고 하기 때문에 지진파 연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 외에 운석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야.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운석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꼭 지구랑 똑같으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다음에 10번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해당하는 지구 내부 구조를 각각 쓰라 그랬으니까 A는 뭐예요? 지각. 지각했군요. 캬. 오늘은 지각을 안 했어요, 그들들. 자, 그다음에 B는 뭐예요? 멘틀이죠. 그다음에 C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핵. 아니야, 복도에서 나는 소리야. 복도에 가끔 쪼무레기가 이렇게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 요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지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다. 맞죠?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거 맞고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 건 어디였죠? 핵. 외핵, 내핵 두 가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요 지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 보통 암석인데, 암석 중에서도 이렇게 쓰면 왠지 친숙하지 않겠죠? 원석이어로 쓰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돌이야. 돌의 주성분. 우리 흔하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돌의 주성분이 돼요. 다음에 12번. 다음은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를 고르시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그렇다 그랬죠. 지각에서 밑으로 이쪽 아래쪽에 멘틀이랑 경계면이 바로 모호면입니다. 그래서 가는 맞는 말이고, 나는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며 액체 상태이다. 80%까지 좋았는데 액체 상태는 아니죠. 멘틀은 고체 상태예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 다음에 다는 내핵은 지구 가장 안쪽에 있으며 고체 상태이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치? 지구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내핵이 되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뭐 문제 많지 않아요. 18문제밖에 안 되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개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에 개는 여러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느냐? 개념을 좀 문제 보고 확인하시라고. 2번에 수권에 포함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일단 그렇지, 바다 되고 빙하 되고 지하수 되고 호수 되는데 대기 중 수증기는 아니네요. 3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 기체가 대기 중에 유입되는 것은 지구계의 어떤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인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화산이랑 대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집중을 해야 되죠. 화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 있던 녀석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직권에서부터 어디로 영향을 끼치는 거냐? 공기 중 기권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주관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요. 어떤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인지 얘기하라 그랬잖아. 직권이랑 기권. 요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직권이랑 기권이랑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니 뭐 제대로 썼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쓰려고 지울 필요까지는 없어. 혹시나 어떻게 쓸지 잘 모를까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잠깐만.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디귿이 맞을까 아닐까? 다른 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변화 속도가 느릴 리가 없지. 변화 속도 빨라야지. 그러니까 이 디귿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아니라 이거지. 별로 열심히 반응 안 하는 그런 놈들이었던 것이죠. 직권은.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생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 맞죠? 그 다음에 생물은 호흡이나 광합성을 한다? 이것도 맞고, 기권의 오존층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도 맞고, 생물권은 인간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생물을 말한다. 인간을 제외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쵸? 인간도 생물권에 포함이 된답니다. 5번 생물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함께 변화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넘어가 보죠. 그림 가에서 다는 지구계를 이루는 여러 물질들을 나타낸 것이다. 빙하, 토양, 바다. 자, 빙하는 수권, 토양은 지권, 바다는 다시 수권. 이 정도로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지권에 속한다. 뭔 소리야? 빙하가 왜 지권이야? 그쵸? 수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부터 일단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고 나머지 보기를 좀 보죠. 나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공간을 제공한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다는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것도 맞고, 다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얘도 맞네요. 맞고, 그 다음에 가나다 사이에서는 물질 이동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8번 다음 중 지구계를 이루는 각 권에 포함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직권이 암석, 토양, 멘틀. 왜 이렇게 문제의 답을 1번부터 다 넣어놓죠? 일단 맞는 얘기 같아요. 그쵸? 그리고 2번에 기권 보니까 구름, 오존층, 빙하 중에서 뭐가 기권이 아니죠? 빙하. 빙하는 수권이죠. 그래서 2번 아니고, 수권 바다, 호수, 수증기 돼 있는데 수증기가 아니죠. 수증기가 아니고, 생물권 사람, 식물, 석회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석회암 보고 생물이라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다음에 외권은 태양, 금성, 지구. 아하, 지구가 들어가서 망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외권에 속하는 태양에서는 유해한 자외선이 방출되는데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야. 100% 차단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크림 같은 거 바르잖아.
하얗게 이렇게 막 여름만 되면 이제 새하얗게 이렇게 막 덕지덕지 하고 나오는 거. 그 사실 거기 잘 보면은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자외선이 일부는 들어와요. 일부는 들어오는데 그것도 조금 더 차단해 보고자 선크림을 바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까닭을 지구계의 구성요소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를 언급을 해주면 되느냐? 기권에 있는 오존층을 언급을 해주면 되죠. 기권의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생물권에 영향을 끼친다 정도로 해주면 되겠어요. 키워드는 기권의 오존층, 자외선 흡수 정도가 되겠죠.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 뭐 기권의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그래요. 이 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불러주면 이게 받아쓰기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볼까요? 영향을 준다. 그래. 좋아. 그 정도까지 적었으면 됐지 뭐. 그쵸? 자, 10번. 다음 중 인체의 내부를 알아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직접적인 방법이니까 X선 촬영은 아닌 것 같아. 아니고 내시경 검사 이거네. 카메라를 넣어서 눈으로 내가 보겠다 이것이 속안에. 그래서 그대들 아직 내시경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이제 대부분 어른이 되면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검사를 받게 돼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았답니다. 그래서 징그럽더라고. 속에 보니까 이제 위장 막 장난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청지기 지찰,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은 전부 다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죠. 11번. 다음 중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땅에 직접 구멍을 뚫어서 조사한다.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해.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깊이의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지구 내부로 전달되는 지진파를 분석한다. 이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까 지진파 연구라고 했으니까 2번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1번 보기 읽고 1번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아님 말고. 자, 3번. 그거 정도요. 아, 그러냐? 미안. 자,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되는 물질을 조사하는 것도 간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아니고 직접적인 방법이긴 한데 얘는 제한적이야. 왜? 화산이 있는 곳에서만 그 밑에 있는 것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와 같은 조건에서 광물을 합성한다.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요거 비싸기도 비쌀 뿐더러 역시나 조금 더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마지막 5번이 운석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12번 그림 가에서 다는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시추, 지진파 분석, 화산 분출물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직접적인 방법을 골라보세요. 라는군요. 그렇죠. 가하고 다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진파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겉에서 이거 뭐랑 똑같냐면 수박에서 껍데기 두드려가지고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바깥에서 이렇게 충격 줘가지고 그 충격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거니까. 13번 지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 층이다. 맞죠? 그 다음에 주로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모호면 사이의 구간이다. 그런데 모호면이 지각이랑 멘틀 사이에 있는 게 모호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지각이라는 부분을 지표랑 모호면 사이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4번까지도 맞는 말이고 핵보다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이 철이랑 니켈이라는 녀석 뭐 철이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이런 뭐 쐐기둥 이런 것들도 다 철인데 니켈이 뭔지 아니? 니켈? 아우 훌륭해요. 니켈은 금속이에요. 니켈은 금속이고 주로 이제 어떤 데에 많이 쓰이냐면은 뭐 배터리 같은데 카드뮴 니켈 배터리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아주 되게 밀도가 높은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이 훨씬 더 밀도가 높다. 핵이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4번 이 친구 문제는 푼 것 같은데 답은 체크는 하지 않았는군요. 풀었지만 체크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보면 A는 지금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위에 산이 있는 걸 보니까 대륙지각을 나타낸 것이 바로 A입니다. A는 대륙지각이고 그 다음에 B쪽은 뭐예요? 바다가 있는 쪽이니까 B쪽이 해양지각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A는 대륙지각이다. 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에 A는 B보다 평균 두께가 얇다니 그림도 이렇게 두껍게 그려놓고 너무한 거 아니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3번에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작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느 게 더 밀도가 높다 그랬죠? 해양 지각이. 그렇죠.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높은 거니까 3번 말이 옳은 말이네요. 3번이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여기 표시해놨죠? 밑줄하고 이렇게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높다라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14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14번에 4번. C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 이 C가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니? 그렇지. 지각이랑 멘틀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모호면이 되잖아. 그렇지? 모호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얘가 지진파가 가면 모호면을 만나면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급격히 빨라져요. 그래서 틀린 거야. 거기 보면 모호면 맞고요. 모호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다가 아니라 빨라진다 라고 그렇게 하나 적어줘요. 모호면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15번 멘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멘틀 일단 고치 상태이다. 그럼 맞는 말인가요? 여은? 옳죠? 그렇죠. 멘틀은 고치 상태. 그리고 니은의 철과 니켈이 주요 성분이다. 철과 니켈이 주요 성분이란 건 핵이었는데 그렇죠? 멘틀은 아니에요. 감람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 성분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의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죠? 멘틀이 부피가 가장 컸어요. 어느 정도? 대략 한 80%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멘틀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 직권의 층상 구조를 이루는 4개 층 중 4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물질의 상태가 나머지와 다른 층의 이름을 쓰시래요. 어느 층이죠? 그렇지.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그걸 보고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특별히 다른 녀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외핵이죠. 외핵이고 그 층의 상태를 써라 그러면 액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외핵 그리고 액체고 그 다음에 주성분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철이랑 니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외핵 액체이고 철과 니켈이 주성분.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라고 적으면 되잖아. 에이, 자, 그래요. 얼마나 꼭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적을 필요 없어. 알았지? 그 내용이 들어가게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점점 지나면서 그런 능력이 향상될 거야. 중3쯤 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던 자기가 적고 싶은 대로 적더라고. 막 문장으로 얘기해도 그냥 단어 몇 개씩만 이렇게 딱딱 적어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17번. 다음 그림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의 두께, 지각의 두께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어때? 그렇겠죠?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얘네들 다 두께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측정 장소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는 건 맞는 얘기가 되고요. 2번에 B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차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는 액체 상태이다. 외핵은 액체 상태 맞고요. D는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 내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뭐야? 1번부터 4번이 다 맞았네요. 자, 보면 5번. A에서 D 중 C의 부피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B의 부피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자, 답은 5번이고요. 18번.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게 줄여서 모호면이 되는 거. 깜짝이야. 그대 전화가 왔군요. 자, 깜짝이야. 놀랬어요. 자, 알람이냐? 벨소리 치곤 너무 단순한데? 자, 그래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1번. 지진파가 전혀 통과하지 못한다. 그럴 리가 있나요? 지진파 전혀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호면을 통과하면 지진파가 더 빨라진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2번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말이네. 그치?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면이니까. 3번. 이를 경계로 아래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는 아니야. 멘틀이 액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에 지진파의 속도는 이것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느려지기는커녕 빨라져요. 그 다음에 5번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아래에서 모호면이 나타나는 깊이는 서로 같지 않죠. 같지 않고 당연히 대륙 지각이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8문제를 좀 풀어보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단원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수업을 하려고 했던 목표했던 부분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암석에 대해서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암석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부교재를 펴보면 이제 숙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오투를 한번 꺼내보세요. 어투. 아이,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일찍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이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나는데 이상했어요. 너무 8분이나 일찍 끝났네. 아니, 그대들이 얘기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긴 해요. 별로 본 적이 없고. 빨리 우리가 질문 시간 끝나고 난 뒤에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자,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수업 들은 거 중에 잘 기억 안 나고 그런 거 있으면 동영상 오늘 언제 올리냐면 동영상은 그날 수업이 다 끝나고 한 11시,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밤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같은 때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뭐 검색하면 된다고? 그래요? 좋아요 필수. 좋아요는 필수죠. 구독도 부탁드려요. 구독자 수 이제 50명 넘어가 보나?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부터 수학으로. 그때는 수학 교재만 갖고 오면 돼요. 과학